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자, 옷이 많이 두터워진 요즘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생성형 AI 국내외 법적 현황과 연구개발 R&D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도와드릴 저는 아나운서 출신이고요. 인공지능으로 창업했습니다. 네, 주식회사 AI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진행을 함께 도와주실 분이 와 계신데요. 먼저 본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나운서님과 함께 진행을 도와드릴 KRD 경영전략본부장 정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위해서 우리나라 AI 그리고 과학 법률 분야 최고 권위자를 모셨는데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조원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현재 대표를 맡고 있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 또 과기정통부 자문 변호사를 하면서 주로 이제 기술 또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가늠을 해 보았는데요. 변호사님 또 한간에 소문이 들립니다. 이상한 변호사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아, 제가요? 네, 이가 상하신 건 아니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 제가 변호사님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란 드라마 다들 아시죠? 예. 거기 보면은 한바다라는 로펌이 나와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태평양 로펌 출신이세요. 예,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좀 있고 제가 또 그 소송 맡으신 걸 좀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시는 그런 소송을 많이 담당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그 로펌 출신이고 또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이 동료분들과 설립한 디라이트라는 법무법인이 매출의 5%를 무조건 공익을 위해 쓴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고 이걸 또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사무실을 시작할 때 우리가 뭔가 좀 사회적 기여에 좀 우선순위가 있는 로펌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또 의기투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또 잘 돼서 한다라고 하면은 또 못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매출의 5%를 이제 공익에 쓰고 있는데 또 솔직히 고백하자면 올해는 저희가 4%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5%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4%까지 하자라고 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훌륭하시고요. 저도 좀 본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사업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변호사님과 본부장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도 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 가지고 힘써 주실 거죠? 뭐 다짐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잘 이어가서 하여튼 끝까지 그런 활동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도 저희도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저희의 재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생성형 AI 그리고 또 법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스튜디오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데 댓글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창 좀 한번 손 좀 들어보실까요?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뭐라도 쳐보시면 여러분의 열정을 또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켜주신 분들도 계신데 다 보여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공공기관에서 또 대학교에서 출연연, 산학연 뭐 다 보입니다. 많은 곳들에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번 강연 주제를 듣고 옛날에 봤던 영화 AI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본부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저는 최근에 그 메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 AI 인형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살벌한 일을 벌이는데 그
그게 또 따뜻한 면도 있어요. AI가 사람을 좀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또 통제하고 다들 이런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신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무서운 상상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동향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서 그 슬라이드를 조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동향,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법률이 제정돼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연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국가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뭔가 국가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방향이 세워져서 선호용 후 규제. 그러니까 먼저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이런 기본 방향 하에서 이런 AI 분야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마무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는 뭔가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품질 관리 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전략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 사회의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원칙이 발표됐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용자의 혹시 AI를 통해서 이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피해가 유발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다양한 개발 공급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제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이제 과기부에서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을 이제 공표하게 되는데요. 이제 10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나 사실은 미국이나 해외나 비슷한데요. 인권 보장,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들이 책임성과 안전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이제 이행하는 주체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당연히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기능과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투명성 요건을 정부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과기부가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로드맵을 정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개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이라든지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권,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와 관련된 저작권법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거냐는 그런 실현 전략도 발표했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법적인 토픽은 역시 개인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을 많이 학습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활용되거나 유출되는 상황이 생겨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앞으로 AI를 만들 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점검해라라고 해서 이제 자율 점검표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정책 포럼 같은 것들을 개최하면서 그런 이제 윤리적인 이슈들을 다듬어가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한 5년 정도 국가에서 진행했던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뭔가 가이드라인 아니면은 뭔가 지침 이런 정도입니다. 아직은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사전 작업들을 정부에서 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 질문이 있는데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미국의 생명미래연구소인가요? 네. 거기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정도 중단해야 된다. 그런 성명을 낸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공지능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예, 저는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험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통제 가능성 또는 관리 가능성의 이슈라고 보는데요. 챗GPT를 이제 오픈 AI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챗GPT 3.5가 나올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개발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성능에 대한 이제 점검하는 그런 회의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거 2030년에나 가능할 게 지금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개발을 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놀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6개월 유예하자라고 하는 게 이 개발이 빠르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의 컨트롤, 우리의 통제 권한을 벗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우려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 위험성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들어 보니까요.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릴 적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처럼 서로 대화하고 일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신 분 손. 네, 대부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 옆에 있는 직원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로봇이라면 조금 좀 겁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 스피커 그것도 로봇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만약에 요즘 홀로그램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홀로그램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누군가가 이제 저를 도와준다고 하면 좀 거부감이 좀 덜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낯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봇은 뭔가 차가운 느낌이 예,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로봇이 또 이렇게 힘이 셀 수 있잖아요. 왠지 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고 이런 좀 상상은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 최근에 한 국회의원은 인공지능의 국내 개발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기 위해 인공지능 책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법안 말고도 현재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이 또 있을까요? 예, 인공지능 관련해서 일단 그러면 국내 현황들을 한번 먼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도표로 하나를 그려봤는데요. 예. 이게 이제 현재 도표 발의된 법률안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냥 봐도 굉장히 많네요. 앞에 인공지능이라고 타이틀이 딱 붙어 있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공지능으로 뭔가 검색되는 법률안은 한 13개 정도 나와 있고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주요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이제 2020년 10월달에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지난 8월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 이 이제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체적인 의안의 좀 트렌드를 보면 제가 이제 맨 처음 발의됐던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의 주요 조건을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법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법의 내용도 주로는 지능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인공지능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위한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뭐 기본 개혁의 내용에는 뭐 재원 조달이라든지 산업 육성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보급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제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결국 국제적인 다양한 협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 협력에 대한 얘기들, 또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민간 단체의 육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법안의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시작은 인공지능 이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을 좀 일으켜보자
라는 차원으로 이제 뭐 법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챗GPT가 나온 이후에 예. 사실 많은 이슈들이 퍼져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인공지능에 뭔가 컨트롤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들,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면서 인공지능도 적절하게 규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법안들을 보면 그런 이제 규제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을 보면 저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U에서 최근에 이제 통과된 인공지능 법과도 조금 비슷한 내용 입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금지된 인공지능 이외의 인공지능 개발 이용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제 아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것 말고는 일단은 허용하고 예.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 대신에 이제 금지되는 인공지능을 규정을 해서 이 영역은 인공지능으로 하지 마라고 해서 이제 금지되는 부분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위험 인공지능, 그 다음에 고위험 인공지능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저위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뭐 이러이러한 이제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알린다든지 예. 이런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규제가 사실상 적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를 사용했다. 예. 그럼 이건 딥페이크입니다라는 명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렇죠.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EU AI 법을 보면 딥페이크가 전형적인 이제 저위험 인공지능의 하나의 유형으로 그렇게 네.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관여해야 되는지 이런 고위험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은 어떤 권리를 가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제 법안들은 이렇게 이제 지능의 관점에서 규정이 돼 있다가 점차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통과된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발의를 했고 아까 앞서서 장표에서 봤을 때는 그 소관위원회에 접수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그 전에 있었던 단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결 땅땅땅 네, 합의하는 그렇죠. 그 절차에 놓여 있는 것들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발의된 것으로만 봐도 일반적으로 정부 그리고 또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네. 이런 흐름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예측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 특히 KRD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법안 안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의 정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좀 그런 부분의 정책들을 펼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안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2020년부터 어떤 분위기로 흘러왔나요? 그렇죠.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제 AI는 점차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교육 그 분야로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희 기관이 AI의 그 전문 분야를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다음에 예.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단계별로 교육을 심화적으로 디벨롭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련 연구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뭐 의사 선생님들도 오셔서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AI 통합 교육이라고 저희가 그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계속적으로 현장에 보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상 그 학습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정말 비어 있는 거나 다름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의 시스템인 건데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여러 우리 지금까지 쌓아왔던 뭐 디지털부터 아날로그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산업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산업군에 있는 기초 뭐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AI로 학습해가지고 뭔가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능을 했는데 그렇죠. 이 AI가 너무 무섭게 학습을 해버리니까 이건 무섭다 해서 이제 규제로 조금씩 규제안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강연에 오기 전에 기사를 살짝 봤는데요.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이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이런 것들도 기사에 나오고, 이 뜻은 현재 국내외에 나와 있는 법안으로는 인공지능 일상화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계류되고 있는 건지, 지금 이제 국내 상황도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국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인공지능하고 최근에 가장 발전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 양자 분야인데요. 양자 컴퓨터나 이런 양자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벌써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이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인공지능은 뭐 이미 이제 2019년부터 계속 이런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예.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규제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면에서는 효용성이 참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거나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예. 과연 그러면 이 이제 좀 뭔가 발전 도상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규제할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이걸 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의 다양한 논의들을 충분히 우리가 소화해서 필요할 때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필요할 때 법을 만들자.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산학연 이렇게 네. 봤을 때 산업에서는 이미 서비스 상용화할 만큼의 인공지능 기술이 앞서 있는데, 연구단에서는 계속 그 연구 어떻게 보면 한 우물만 파다 보니까 이게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이렇게 우물밖을 봤더니 세상이 변해 있더라. 그렇죠. 근데 또 더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은 법은 훨씬 더 뒤에 있더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규제가 필요할 때 하자 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업에서 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거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법이나 제도가 빨리 따라가 준다고 하면 그것만큼 더 이상 이상적인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최악은 뭐냐면, 법이 사실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만들 때 오히려 이제 규제가 없는 것보다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이제 그 조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법을 만들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법을 만들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쯤에서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도 궁금하신 걸 한번 또 질문을 주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민간 기업들이 네.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이나 뭐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할 테지만,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법률적 측면에 좀 주의할 점이 별도로 있을까요? 그 법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법적인 이슈들을 제가 슬라이드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을 전제로 하고요. 그러면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그 저작권 침해 이슈가 첫 번째 이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어디에서 찾아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통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저작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작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 침해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작권 침해 이슈는 현재 지금 이제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이용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거를 면책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저작권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크롤링해서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학습시킬 때 당연히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익명화를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익명화에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정보를 필터링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의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이루다가 다시 복귀했죠. 그래서 뭐 사용하면서 이제 다양한 결과들이 뭐 신문에도 보도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양질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은 결과값에 뭔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편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먼저는 내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이 데이터의 질, 양 또는 이제 이런 관련 법령 위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보안입니다. 보통 이제 최근 뭐 이제 챗GPT가 많이 사용되는데 주요 기업들에서는 아예 정책으로 챗GPT를 업무에 절대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챗GPT에 물어볼 때 이 회사의 영업 비밀이 담긴 것을 물어보다 보면 네. 결국은 회사의 영업 비밀이 이제 그 챗GPT의 서버에 저장되고 이게 이제 다시 또 학습에 사용되는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에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이제 개인정보 등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예컨대 유료 모델로 뭐 신문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료 모델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서비스 할 때는 기본적으로 권한 없는 자는 이걸 들어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다양한 미국에서 제기돼 있는 소송들을 보면은 네. 분명히 이거 유료로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나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정황 또는 그 결과들이 나와서 이거 권한 없이 이거 침해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어떻게 막고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적법하게 구성할 거냐 하는 예. 것들이 이제 여전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제 꺼내놓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와 맞는 쇼핑 정보나 그 어떻게 보면 동영상 알고리즘을 통해서 동영상 추천이 갑자기 나온다든가 하면서 뭐야 지금 대화하는 정보가 인공지능이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착각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데이터에 대한 보안,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좀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됐을 때 대중들이 혹은 사용자들이 이걸 알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의 위험도를 좀 나눠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활용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런 의무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외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약간은 이제 해외보다 조금은 늦게 또 안전하게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법률 검토 안에서 느껴지는데 해외는 좀 보니까 굉장히 전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진도가 나간 편인데요. 네, 어떻게 국외 사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해외 사례라고 하면 두 개의 크게 대별되는 국가를 저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EU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빅테크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최첨단에 가 있는 예를 들어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다 미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유럽은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뭐 예전에 영국의 업체나 이런 업체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눈에 띄는 그런 빅테크들은 사실은 잘 띄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 쪽에 대한 방점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EU에서 인공지능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21년 4월에 인공지능 법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을 이렇게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고 지난 한 2년 동안 이제 그 각 나라 또 이제 각 나라의 다양한 위원회들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이 되고 하면서 2년 동안 엄청난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유럽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법을 통과시킵니다. 아하. 예, 근데 이 인공지능법이 그러면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냐? 지금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2025년 말이나 202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 3년 뒤면은 실질적인 적용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은 하는데요. 예. 이렇게 실제 인공지능법이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이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보면요. 네, 궁금해요. 예, 아까 지금 그 우리나라 법안에서도 좀 얘기됐는데 크게 4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unacceptable risk 이거는 이제 이 정도의 레벨은 금지. 예컨대 이제 저기서 소셜 스코어링이라든지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딱 규정을 해서 이런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없다라고 금지를 해놓고요. 그 밑에가 이제 하이 리스크.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게 리스크가 있지만 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 conformity assessment 다시 말해서 준수해야 될 규정들을 많이 갖다 놓고 제대로 이것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로우면은 법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저기 가시면 규제 등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저기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갈테크 같은 게 이제 저기에 들어가는 건데 뭐 리갈테크가 왜 그렇게 하이 리스크냐? 리갈테크의 결과가 사실은 개인의 권리나 법적인 지위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뭐 이제 이민이라든지 이런 법률 관련된 서비스를 저희서 이제 하이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저게 아무래도 예. 제가 예상하건대 인공지능이 저런 것들이 약간 원래도 사람을 통제하는 그렇죠. 그런 섹터에 예,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판단하게끔 한다든가 예. 인공지능이 사람을 통제하는 데이터들을 학습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이 통제되는 예. 그런 상황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컨대 미국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형량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뭐 쭉 이제 팩터들을 넣으면 이 사람의 이 정도면은 형량이 대략 이 정도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흑인과 백인의 경우에 똑같은 데이터를 넣었는데 흑인이 훨씬 더 예측 형량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은 아주 공평하고 이제 합리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뭘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네. 인공지능도 그런 편향성을 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리스크로 부담을 좀 더 높게 해서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켰는지를 충분히 공개해서 예. 일반인들이 이제 그게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큰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리미티드 리스크.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작은 거죠. 그래서 뭐 챗봇이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뭐 감정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뭔가 의무를 부담한다기보다는 이제 투명성, 이제 일정한 정보를 공시하고 기준을 안내하고 이런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멀 리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뭐 예컨대 이메일 필터링을 한다든지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냥 우리가 금지되고 있는 항목들이 어떤지를 네. 한번 보면은 인공지능의 이런 영역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는 AI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율성이라든지 의사결정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는 거,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되고 있는 AI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취약 집단을 착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뭔가 의존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리 침해를 할 수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셜 스코어링, 그러니까 뭔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할 텐데, 이 평가를 사람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에다가 맡겨두면은 아까 이제 형량 예측 시스템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셜 스코어링 같은 경우에는 AI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범죄 활동을 촉진한다든지, 뭐 안전 필수 인프라를 약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을 금지하고 있어요. 저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예. 이 이제 EU AI 법은 이 생체 인식 자체를 금지시켰다기보다는 저기 법 집행 목적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법 집행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이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의 사용을 특별히 이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릴 때 사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원격 생체 인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유럽으로 서비스가 수출된다거나 할 때 이 AI 법에 따라서 아예 금지되는 영역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체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임을 증명하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망막 인식, 홍채 인식, 뭐 그리고 지문 인식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현재 수배를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곳에 CCTV가 있으니까 그 CCTV가 쭉 보면서 저 사람 수배받는 A인 것 같다라고 이제 알람이 딱 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가서 그 사람을 그냥 바로 체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생체를 보고 아, 저 사람일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체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법 집행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말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체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또 볼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리스크, 네. 번째 하이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를 저희가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인프라 관련된 거, 예컨대 에너지, 운송, 물, 의료,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안전 부품, 그 다음에 교육의 입학이나 평가. 요즘 이제 저도 저희 애가 이제 수능이나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은 인공지능이 이 사람의 이제 성적을 평가를 해줘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트라이얼은 해볼 수 있지만 사람을 뽑을 때 교육의 입학 평가에 그것을 사용하지는 말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제 고용과 근로자 관리, 요즘 고용, 해고, 승진할 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했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예컨대 평점 얼마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약에 승진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하이 리스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이민 망명, 국경 통제, 뭐 환경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하이 리스크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EU는 미국이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이제 기술에 의해서 유럽 시장을 많이 잠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의 허들을 엄청나게 높여놓고 그 규제를 갖춘 경우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들여오는 시간을 좀 늦출 수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그런 관점도 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명령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미국 연방 정부도 AI 사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 의회가 21년에 이제 내셔널 AI 이니셔티브 액트라는 것을 이제 개정을 해서 AI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책임 법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AI 시스템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얘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가지고 할 건지를 투명하게 알려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부담해라라고 하는 이제 책임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AI 권리장전이라든지 AI 위기관리 프레임워크가 발표됐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뭔가 법이 직접적으로 규정이 되기보다는 뭔가 가이드라인, 뭔가 지침, 프레임워크 이런 차원에서 머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은 나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AI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권리장전을 이제 공표를 했는데 이 권리장전의 내용은 우리나라 이제 앞서 얘기했던 우리나라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자율성이나 존엄성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AI가 이제 어떤 경우에 문제를 발생시킬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 하는 이제 전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인데요. 주로 이 5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 시스템은 어떤 위험성을 갖는지를 식별해서 그것을 분류하고 이제 이 분류에 맞춰서 어떤 제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어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히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5단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미국도 역시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지만 EU처럼 법령에 의해서 포괄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율에 맡기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사정과 해외 사정이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좀 고민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려면 또 제정하려면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히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는 이제 몇 가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개념 및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충분히 연구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이제 AI 교수님께서 저한테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하버드의 학자하고 여러 학교의 학자들이 같이 공동을 집필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제도나 행정에 있는 분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적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저같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하면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 우려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 개발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규제하는 사람들이 그 우려에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갭이 정확하게 메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규제가 생길 수도 있고 포괄적인 규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기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한다거나 또는 제정한다고 할 때는 저는 필수적으로 엔지니어 있는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술을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제도나 규제가 이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장벽을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시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래서 EU에서 지금 인공지능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법이 되게 두꺼워요. 저도 이제 거의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제 충분히 읽고 이해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EU에서 아주 포괄적이고 디테일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참고할 만한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자료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규제의 특수성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냥 무작정 진흥해야 된다는 방향도 아니고 그리고 EU처럼 어떻게든 규제해야겠다라는 방향도 아니고 사실은 그 둘 사이에 이제 애매한 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인공지능 규제나 정책에 있어서도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예. 우리가 EU의 규제 법안들을 그냥 막연히 동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게 우리나라가 이런 규제 진흥의 밸런스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 법의 영역에서 규율을 하려고 하는 약간의 이제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저는 특히나 이런 인공지능 같이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영역에서는 가급적 인간에 맡겨두는 영역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율에 맡겨질 영역을 좀 설정을 하고 또 설령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 샌드박스 같이 일반 일정 기간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는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준비하신 내용이 뭐 이 정도 그 충분히 지금 강연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 강연 내용을 좀 갈무리하시는 차원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강의를 이제 그 의뢰를 받고 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난 열심히 이제 이거 기술 개발 다 했는데 막상 쓰려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방식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신다면 향후에 이제 개발 방향을 정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인공지능 특히나 이거 하이리스크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입니다.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시켰는지를 향후에는 이것들을 공개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궁금한 점들이 해소가 되길 바라면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한번 볼까요? 네, 생성형 AI를 논문 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예시는 무엇인가요? 뭐 이에 대한 솔루션이 제가 있나요? 봤을 때 예. 아마도 내가 AI가 논문 저자가 되도록 등록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AI를 논문 저자로 그렇죠. 등록시킬 수 있냐?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예. 이런 똑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어떤 이제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AI가
저작자다라고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그걸 등록을 거부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이 저작권의 주체는 사람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AI를 통해서 뭐 이 창작성 있는 뭔가 결과물이 나왔어도 현재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논문의 저자는 이 저작권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논문의 저자로 AI를 쓸 수 있나 없나는 사실은 약간 다른 이슈긴 하지만 현재 문제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어떤 권리나 이런 거의 주체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아마도 아직은 논문 저자로 등록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요. 공공기관에서 챗 GPT 쓰나요? 저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챗 GPT를 못 쓰죠. 못 쓰시죠? 못 쓰나요? 그 못 쓰고요. 인트라넷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막혀 있는 문제도 것도 있고.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도 나름 그 보안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챗 GPT를 이용해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과정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챗 GPT를 이용해서 교육을 개발하는 데서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실제로 설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규제적인 부분이 풀어지고 저희가 꼭 뭐 챗 GPT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생성형 AI를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정말 우리의 친구처럼 저희의 능률을 올려줄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AI의 예술 분야 활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요즘에는 또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 AI를 이용한 창작물을 제작할 시에 이에 대한 규제나 고유 영역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예술, 음악, 뭐 미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이슈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생성형 AI가 예컨대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 이제 결과물이 내가 학습한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냐라고 하는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요즘 인공지능에서 조금 네. 뭐 변형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비슷해. 근데 뜯어보면 달라요. 그런 경우를 그러면 이거를 침해라고 볼 거냐 아니면 별개의 작품이라고 볼 거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이슈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소송의 지금 현재 소송 가액이 2,000조가 넘어요. 2,000조요? 예. 와. 그래서 이제 사상 가장 큰 액수의 소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게티 이미지 아시죠? 예. 게티 이미지라는 회사에서 그 자기의 이미지를 이런 오픈 AI 같은 이제 인공지능 회사가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게티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온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비슷하지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제 저작권 침해로 볼 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법원의 판단이 없어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이 지금 질의 주신 말씀처럼 별도의 영역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논의가 적지만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에 예를 들어서 저작권성 또는 특허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인공지능에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특정한 영역으로 별도로 취급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블랙칠리 선언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블랙칠리 선언은 AI가 초래할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주요 28개국의 안전 협력을 위해 선언한 것인데 이러한 선언을 한 만큼 AI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와 관련해서 기술이나 연구돼야 할
학문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이제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챗 GPT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작성하거나 리포트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게 챗 GPT를 써서 쓴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쓴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위험성을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 분야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쪽에서는 이제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영역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의 그런 위험도를 측정하는 거. 그리고 위험도를 측정해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 위험성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겠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관련된 분야도 앞으로 이제 많이 또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지금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즉 팩트 체크를 한 것이냐가 굉장히 또 이 연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AI가 산출한 결과에 팩트 체크를 미처 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제출했다면 인공지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사람 책임, 그러니까 연구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지금은 뭐 상식적으로 연구자 책임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역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강아지 개를 가지고 예. 이제 산책을 하다가 개가 내가 잠깐 부주의한 사이에 누구를 물었어요. 그러면 개 주인이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져야죠. 져야 될 것 같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법리를 그대로 가져와 보면 사실은 사람이 조정하는 로봇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로봇으로 인해서 발생한 책임을 사람이 지느냐 안 지느냐 하고 또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만들어낸 책임자 사람이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팩트 체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주의 의무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연구자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책임에 대한 비율도 좀 궁금합니다. 마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분명히 그렇죠,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뭐 챗GPT라고 하더라도 만든 회사가 있고 사용자인 뭐 연구자가 사용을 했다고 하면 둘 중에 쌍방간에 누구의 책임 비율이 더 클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대리하기도 하는데 네. 저희가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뭐냐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거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사용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용 약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서비스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넣어놓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법적인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됐을 때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책임지는 경우는 뭔가 악이거나 아니면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면제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하기가 어려울까요? 사실상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책임을 부여하기에는 좀 애매한 존재인데 이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 건지 변호사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가끔씩 유사한 질문들을 주는데요. 저희가 사람이 책임지는 건 맞죠. 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도 사실은 사람과 동일하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부여한 인격에서 법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단체, 조직이 어떻게 사람처럼 책임을 지지?
라고 했는데 회사라는 게 법인격이 부여되면서 책임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개념 자체를 썩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향후에 로봇가 조금 더 발전된 형식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돼서 메타버스 상에서 아바타 또는 이제 뭔가 인공지능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영역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법인격을 부여해도 좋다 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네. 생성형 AI와 법률에 대한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되게 궁금한데요. 오늘 강연 어떠셨는지 한 분 한 분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워낙 또 새로운 환경에서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재밌게 잘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그 유튜브 생방송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방송이었는데 거기서 아나운서 분이 이제 사회하시는 분이 저한테 토큰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막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른다.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실시간 댓글창에 섭외 실패. 저 사람 누가 불렀냐. 막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받으셨겠어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답변을 하고 강의를 하려니까 제가 너무 조금 이게 힘들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좀 반반인 게 있었던 게 법, 규제 이런 내용을 좀 주로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소재가 AI잖아요. 그리고 AI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의 생활에서 정말 우리의 저변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사례를 법과 뭐 그 규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어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키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 없이 좋은 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강연해주신 조원희 변호사님 소중한 지식과 경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로써 생성형 AI 국내외 법적 현황과 연구개발 R&D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저는 아나운서 출신이자 IT 창업가 AI 파크 대표 박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thing gets in the way. Seems you cannot be replaced. And I'm the